스웨덴 정부가 자발적 귀환을 선택한 이민자들에게 성인 1인당 35만 크로나를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 돈으로 약 4,500만 원에 해당합니다. 마치 한 가족의 생활비 몇 년치나 집 한 채 값에 맞먹는 액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현금 제한 이상으로 충격을 줍니다. 더 충격적인 건 가족 단위 지원과 각종 정착 보조를 합치면 한 가구에 이르면 약 2억 원 수준까지 비용이 산정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점입니다. 이런 숫자는 단지 예산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고통을 표출하는 신호로 읽힙니다. 중요한 건 이유를 살펴보는 일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2024년에만 317건의 폭발 사건이 발생했고 2023년 149건에서 급증했습니다. 치안 악화는 단순한 범죄 통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사회가 균열을 보이는 징후로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경찰력 강화만으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이민자들 통합 실패, 주거와 교육의 분리, 일자리 연결의 단절 등 복합적 원인이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거액 제한은 임시 방편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면 안전의 문제는 곧 일상의 문제입니다. 동네와 시장, 자식과 손주에 등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영향을 줍니다. 세금과 복지의 방향이 바뀌는 일이 바로 여러분의 삶에 연결됩니다. 제가 이 사건의 배경과 제도의 한계,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파급 효과를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숫자가 말하는 현실을 꼼꼼히 짚어보고 무엇이 근본적인 문제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숫자가 말하는 현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스웨덴의 총기 살인율은 인구 100만 명당 약 4명으로 유럽 평균 1.0명보다 크게 높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 통계가 아니라 거리의 안전감과 생활질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총기 사건이 잦아지면 사람들은 외출을 줄이고 소비를 꺼리며 지역 상권이 위축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눈에 띄는 수치가 폭발물 사건 증가입니다. 2024년에 발생한 폭발 사건 수가 이전 해보다 크게 늘었다는 경찰 집계는 공공장소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이 현상은 조직 범죄와 무기 확산이 결합하면서 특정 구역이 불안정해졌다는 신호입니다. 마치 작은 불씨가 이곳저곳에서 번지는 것처럼 시민의 일상이 위협받습니다. 경제적 영향도 심각합니다. 이민자 집단의 실업률이 자국민보다 2배에서 3배 높은 경우가 자주 보고됩니다.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 복지 의존도가 올라가고 세대 간 경제적 단절이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공적 비용이 늘어나고 세금을 내는 구조에도 부담이 생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핵심이 정착 지원의 질과 지역별 편중에 있다고 봅니다. 언어 교육과 직업 연계가 부족하면 새로운 사람들은 노동시장 진입에 큰 장벽을 만납니다. 이는 기회의 문이 막힌 상태로 방치되는 것과 같아 두 번째 세대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주거 정책도 한몫했습니다. 대규모 공공주택 단지에 특정 집단이 집중되면서 사회적 분리가 심화되었고 지역 간 접촉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같은 나라 안에서도 서로 다른 규범과 네트워크가 형성됩니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신뢰가 약화되고 범죄 조직이 뿌리내리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사회적 토론의 제약입니다.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통계로 보여주려는 목소리가 사회적 제재를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책의 오류를 조기에 수정할 기회를 잃으면 잘못은 쌓여갑니다. 이는 자동차의 경고등을 무시한 채 운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럼 이 일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나요, 여러분? 치안 악화는 해외 투자와 관광에 악영향을 주고 보험료와 보안 비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고용시장의 비효율은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습니다. 결국 세금 부담과 생활비 상승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 사례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수용만으로 끝나는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통합을 촘촘히 설계하고 주거와 교육, 일자리 연결을 동시에 관리해야 효과가 납니다. 무엇보다 자유로운 사회적 토론을 통해 문제를 드러내고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스웨덴의 경험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렇다면 나는 먼저 핵심 사실 몇 가지로 시작하겠다. 2024년 한 해에만 폭발 사건이 300건을 넘게 기록했고 전년보다 크게 늘었다. 이 수치는 공공안전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있다. 이 증가 현상은 단순 범죄 증가로만 보기 어렵다. 나는 사회적 분리와 조직 범죄의 확장, 법 집행의 대응력 약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한다. 왜 이런 복합 요인이 생겼는지 짚어보겠다. 폭발 사건과 총기 범죄의 증가는 통계 수치로도 드러난다. 특정 해의 총기 살인 비율은 유럽 평균보다 몇 배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런 수치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를 가리킨다. 이유를 살펴보면 우선 공간적 편중이 큰 원인이다. 과거에 추진된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은 시간이 지나며 특정 지역에 특정 집단이 몰리는 결과를 낳았다. 나는 이것이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켰다고 본다. 이 공간 분리는 경제적 기회와 네트워크 접근성에서 큰 차이를 만든다. 언어 교육과 일자리 연결망이 부족한 상태에서 같은 지역 내에서만 생활하면 사회 통합은 더 어려워진다. 나는 이것이 범죄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현상을 쉽게 이해하려면 도시에 여러 개의 서로 다른 미니 사회가 생긴다고 생각해 보시면 된다. 서로 다른 규칙과 정보망을 가진 집단들이 같은 행정구역 안에 공존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된다. 이 점이 문제다. 두 번째 축은 초기 행정 역량의 배분 문제다. 단기간에 많은 수요가 몰리면 행정과 복지 체계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 나는 초기 대응의 속도와 자원 배분이 결정적이었다고 판단한다. 행정의 역량 부족은 언어 교육과 직업 훈련의 지역별 차이로 이어졌다. 제도가 존재해도 현장에선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제도가 현실과 괴리될 때 일어나는 전형적인 현상이다. 여기서 제도를 단순히 서류상의 장치로만 보는 위험을 말씀드리고 싶다. 제도가 실제로 사용되어야 효과가 난다. 나는 이용률이 극히 낮았던 사례들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본다. 세 번째 축은 노동시장 접근성의 실패다. 취업 연결이 원활하지 못하면 경제적 자립이 늦어지고 이는 사회적 낙인과 결합하여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 나는 이것이 장기적인 불안 요소라고 판단한다. 직업훈련의 빈틈은 2세대, 3세대의 사회적 이동성을 낮춘다. 교육 기회와 실질적 일자리가 연결되지 않으면 세대 간 격차가 고착화된다. 나는 이것이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키는 핵심적 메커니즘이라고 본다. 한 사례를 들어드리면 지역 단위에서 언어 교육이 충분치 않으면 청년들이 정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렵다. 대안으로 임시 일자리나 비공식 시장으로 흘러가면 사회 통합은 더 멀어진다. 여러분의 지역 문제와도 연결되는 부분이다. 이 모든 축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나는 특히 초기 행정 대응, 주거 정책의 공간적 영향, 노동시장 연결성의 실패가 결합하면서 구조적 문제가 굳어졌다고 평가한다. 이런 상호작용이 문제의 깊이를 더했다. 이 사안을 정책 관점에서 보면 단기적 처방과 장기적 제도 개선이 동시에 필요하다. 나는 현장 중심의 자원 재배치, 지역별 맞춤형 통합 전략, 일자리 연결의 강화가 관건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제도는 현장에서 구현되어야 효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시청자의 삶과 연결해 생각해 보시면 지역사회 안전과 공공서비스의 질은 결국 모두의 일상에 영향을 미친다. 학교, 병원, 치안 모두 지역 단위에서 체감되는 문제다. 나는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의미를 정리하면 단순한 이민 정책의 성공이나 실패를 넘어서 사회 구조와 제도 실행력의 문제로 봐야 한다. 나는 단편적 통계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구조적 원인을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여기서 중요한 관점은 책임의 분산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민사회와 시장이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문제는 반복된다. 나는 이를 해결하려면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은 데이터의 투명성이다.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알기 위해선 신뢰할 수 있는 통계와 현장 조사가 필수다. 나는 정보의 축적과 공개가 개선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나는 이 사태가 한 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본다.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정책과 사회적 선택들이 쌓여 만든 결과다. 이 점을 인정하는 것부터 해결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어떤 정책적 조정과 지역별 개입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는 그 방향을 차분하게 검토해 보겠다. 그렇다면 먼저 제가 주목한 사실부터 말씀드립니다. 경찰과 정부 통계는 조직화된 범죄의 규모와 구조가 지난 몇 년 사이에 눈에 띄게 바뀌었다고 보고합니다. 갱단 수가 약 50개로 추정되고 관련 인원이 약 3만 명에 이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를 풀어보면 조직은 단순한 우발적 범죄 집단이 아닙니다. 여러 역할을 분담해 수익을 재분배하고 폭력을 관리하는 체계로 진화했습니다. 이는 범죄가 개인 일탈이 아닌 구조적 현상임을 보여줍니다. 폭발물과 총기 사용 증가의 통계도 중요합니다. 2025년 집계로 폭발물 사건은 130억 건, 총기 관련 사건은 300억 건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범죄 수법이 더 위험하고 대중화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유를 보면 경제적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청년 실업과 교육 미비, 주거의 고밀도화가 특정 지역에 겹치며 범죄의 온상을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구조가 범죄를 키운 것입니다. 설명을 좀 더 쉽게 드리면 상황은 뿌리가 썩은 나무와 같습니다. 뿌리가 훼손되면 나무 전체가 약해지듯 일자리와 교육 기회가 약해지면 지역 전체 치안이 무너집니다. 이 비유는 문제의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청소년층의 가담 확대입니다. 학교를 중퇴하거나 취업 기회를 얻지 못한 청년들이 갱단의 경제활동에 끌려들면서 범죄의 세대 간 전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 사회 비용을 키웁니다. 범죄의 조직화는 법 집행 방식에도 큰 도전을 제기합니다. 전통적인 순찰과 폭력 진압 방식만으로는 무장화된 조직과 폭발물 범죄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더 정교한 정보 수집과 수사 역량이 요구됩니다. 또한 법적 행정적 대응의 지연이 지역사회 불신을 키웠습니다. 재판과 처벌이 느리거나 행정 지원이 미흡하면 주민들은 보호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신뢰가 깨지면 신고율이 떨어지고 범죄는 은밀해집니다.
이 부분을 풀어보면 신뢰 회복은 단기적 치안 강화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치안과 사회복지, 교육이 동시에 작동해야 합니다. 예산을 경찰에만 쏟아붓는 정책은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범죄는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실업률이 높고 학교 성취도가 낮으며 주거 환경이 열악합니다. 문제의 지리적 집중은 맞춤형 개입의 필요성을 말해줍니다. 정책적 함의는 명확합니다. 범죄 대응은 통합적이어야 합니다. 형사적 처벌과 함께 직업훈련, 청소년 교육, 주거 개선을 병행해야만 재범과 세대 전이를 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장기적 해법입니다. 안전정책의 정치적 환경 변화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범죄 통계와 관련 논의가 정치적 쟁점이 되면서 단기적 강경책이 우선되기 쉬워졌습니다. 이는 사회 통합을 위한 장기 투자를 저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단기적 강경책의 위험을 풀어보면 과도한 통제로 사회적 갈등을 키울 수 있습니다. 통제 강화가 주민의 자유와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면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개입은 다양합니다. 지역 사회 중심의 경찰 활동, 청소년 대상 직업교육 프로그램, 주거 리모델링과 사회적 기업 지원 등이 효과적입니다. 이들 정책은 서로 시너지를 냅니다. 이러한 대책의 효과를 이해하려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역 밀착형 직업 훈련을 늘리면 청년들은 급할 때 갱단 대신 합법적 소득을 선택할 확률이 커집니다. 이는 범죄 유인이 줄어드는 직접적 경로입니다. 예산 배분의 문제도 현실적인 영향이 큽니다. 치안 예산을 늘리는 대신 교육과 고용 예산을 병행 투자하면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됩니다. 단순한 순환적 지출 대신 구조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주민 참여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역 주민이 치안과 복지 프로그램 설계에 참여하면 수요에 맞는 정책이 만들어지고 신뢰가 회복됩니다. 참여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여러분의 일상과도 연결됩니다. 공공서비스의 방향이 바뀌면 세금 사용처와 지역 안전이 달라집니다. 안정적 고용과 교육 기회는 결국 생활의 질을 높이고 범죄로 인한 비용을 줄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의미를 정리하겠습니다. 범죄 통계의 증가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신호입니다. 이는 사회 구조의 약점이 드러난 결과이며 단기적 치안 강화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진단 위에서 구체적 정책 조정과 지역별 개입을 차분히 검토하면 실효성 있는 해법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과의 연관성부터 사실대로 짚어보겠습니다. 2024년 한 스웨덴 교역액은 약 100억 달러 수준입니다. 이 수치는 무시할 수준은 아니지만 국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충격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직접 거래가 줄지 않았더라도 파급은 다른 경로로 올 수 있습니다. 먼저 투자 채널을 보겠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외교적 불안정과 사회적 긴장은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웨덴 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어지면 외국계 기업들의 신사업 투자가 보류되거나 철수 압력이 커집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의 현지 연구 개발과 제조 확장 계획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공급망 관점도 중요합니다. 국제 공급망은 한 지점의 문제가 전후방으로 확산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지 공장에서 부품 조달이 어려워지면 한국 본사의 생산 일정과 재고 관리에 영향을 줍니다. 저는 기업들이 현지 리스크를 과소평가하면 주문 차질과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노동력 확보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스웨덴 내 노동시장이 불안정하면 인건비 상승과 숙련 인력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고숙련 연구 인력이나 제조 정밀 인력을 현지에서 채용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채용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제품 원가와 투자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안정성 문제는 보안 비용 증가로도 연결됩니다. 공장과 연구시설 주변에서 보안 수준을 높이면 고정비가 올라갑니다. 경호와 시설 안전에 드는 비용은 결국 운영비로 전가되죠. 저는 이런 추가 비용이 장기적으로 현지 생산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교훈 측면입니다. 우선 제도 설계만 있고 실행력이 부족하면 역효과가 나옵니다. 복지와 포용의 원칙이 훌륭해도 현장에서 통합 프로그램과 고용 연계가 잘 작동하지 않으면 사회적 긴장이 쌓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매우 큰 시사점이라고 봅니다. 제도는 설계와 집행이 함께 가야 합니다. 또한 수치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 망명 신청 건수는 약 5.6개 건으로 전년보다 27% 감소했습니다. 저는 이 감소를 단순한 유입 축소로만 보지 않습니다. 유럽 전반의 이민 정책 변화와 스웨덴 정부의 정책 전환, 심지어 이동 경로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사회적 담론의 변화도 큰 영향입니다. 이민과 다문화 정책을 논할 때 통합의 질, 교육 시스템, 노동시장 접근성, 주거 정책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제 판단으로는 이러한 통합 요소 하나라도 약하면 갈등이 증폭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은 여러 영역을 동시에 설계해야 효과가 납니다. 제가 좋아하는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도는 설계도이고 실행은 길을 닦는 일입니다. 아무리 정확한 설계도가 있어도 길이 놓이지 않으면 차량은 지나갈 수 없습니다. 정책 설계만 있고 현장 실행이 느슨하면 제도는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도 행정 서비스를 받을 때 체감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주거 집중 문제는 지역별 맞춤 전략의 필요성을 말해줍니다. 한 지역에 인구가 몰리면 교육 기회와 일자리 접근성이 낮아지고 사회적 분리 현상이 심화됩니다. 그래서 지역 상황에 맞춘 소규모 맞춤형 프로그램, 일자리 매칭, 학교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중앙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업과 정부의 협업 모델도 제안드립니다. 기업은 현지 교육 훈련에 투자하고 정부는 고용 연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이런 상호 보완적 접근이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단기 비용을 감수하되 인력 풀을 넓히는 혜택을 얻습니다. 한국의 산업별 영향을 구체적으로 보면 반도체나 배터리처럼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분야는 인력 리스크가 더 큽니다. 연구 인력이 부족하거나 현지 채용이 지연되면 제품 개발 일정이 늦어집니다. 저는 기업들이 현지 인력 확보 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편 정치적 논쟁과 언론 환경도 기업 운영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면 여론의 압박으로 규제가 강해지거나 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업들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현지 정치 사회 변수까지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권합니다. 데이터 기반 정책 감시는 필수입니다. 지역별 고용률, 학교 진학률, 범죄 통계 같은 지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 문제의 조기 신호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온도계처럼 지표를 자주 확인하면 위기가 확대되기 전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책 결정자들이 이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단순한 복지 지급을 넘어서야 합니다. 직업 훈련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 언어 교육을 일자리와 연결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효과를 내려면 지역 단위의 민관 협력이 필수라고 봅니다.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야 지속성이 확보됩니다. 정치 담론의 균형도 중요합니다. 문제를 말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특정 집단을 낙인 찍는 표현은 갈등을 키울 뿐입니다. 저는 건설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공론장의 규칙을 정비하는 일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표현의 자유와 책임이 조화되어야 합니다. 인구 구조라는 장기 변수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는 한국은 이민을 통한 노동력 확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점에서 스웨덴 사례를 통해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유입이 아니라 정착과 활용 계획이 중요합니다. 기업 대응책을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리스크 시나리오별 대비책을 마련하고, 둘째,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며, 셋째, 현지 인력 투자에 적극 나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실무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봅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보호 장치가 됩니다. 정책 당국에 대한 제언도 드립니다. 중앙정부는 기준을 만들고 지방정부는 지역별 실행을 책임지는 구조로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저는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으면 실행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통합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단기간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전략을 세우고 지표로 진척을 점검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접근이 장기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은 꾸준히 유지되어야 효과를 발휘합니다. 정리하면 중요한 것은 제도 설계뿐 아니라 실행과 지역별 맞춤 전략입니다. 제 판단으로는 이 세 축이 잘 결합될 때만 실질적인 통합과 안정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원칙들이 실제 정책과 기업 행동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제안한 세 축이 실제로 어떤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 지형의 변화가 곧 실무적 조치로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스웨덴 민주당의 득표율이 정치의 무게중심을 이동시켰다고 봅니다. 이 당의 약 20.5% 득표는 의회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데 충분했습니다. 그 결과로 당장은 추방 절차 강화와 시민권 요건 강화 같은 법적 대응이 당기 우선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팩트를 먼저 짚어보면 일부 전망은 연간 망명 신청이 약 1,000건 수준으로 다시 움직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수치의 변화는 행정 부담과 심사 지연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유를 보면 난민 출신 국가의 분쟁 재발과 유럽 내 이동 경로 변화가 영향을 미칩니다. 행정 처리 능력이 부족하면 심사 강화가 더 큰 정치적 압력으로 돌아옵니다. 정책 변화가 치안 강화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정부가 형법 개정이나 처벌 수위 상향, 경찰 예산 증액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이유는 선거에 민감한 정치권이 안전 이슈에서 표를 얻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는 현장 단속 강화와 지역사회 감시 강화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기 쉬운 말로 풀어보면 시스템은 자동차와 비슷합니다. 규정과 예산은 엔진이고 통합정책은 연료입니다. 엔진만 키우고 연료를 채우지 않으면 차는 갈 수 없습니다. 즉 치안만 강화하고 사회적 통합 투자를 줄이면 비용은 단기간 낮아질지 몰라도 장기적 사회적 비용은 더 커집니다. 현장에선 이런 정치적 전환이 구체적 생활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와 복지 예산을 재분배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공공서비스가 줄어들면 아이들 교육 환경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역 학교와 병원에도 예산 배정 변화로 체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통합 정책의 방향 전환은 양적 수용에서 질적 정착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팩트로 말하면 단기 수용 능력 확대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언어 훈련과 직업 연계가 부족하면 자립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장기 재원 배치를 통해 교육과 취업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은 주거와 교육, 고용을 연결해야 합니다. 사실 현행 시스템은 중앙 기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유는 중앙에서 표준화된 정책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장 수요는 지역마다 다르므로 세부 설계가 필요합니다. 지역별 조합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재원 문제를 쉽게 이해하려면 이것을 정원 가꾸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씨를 뿌리는 것만으로는 정원이 자라지 않습니다. 물을 주고 가지치기를 하며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초기 비용을 더 투입해 정착을 돕는 것이 나중에 유지비를 줄이는 길입니다. 치안 강화와 사회통합 투자는 상호 보완적이어야 합니다. 팩트는 한쪽에만 치우치면 역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강경책만으로는 범죄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균형 있는 정책 설계가 장기적으로 더 비용 효율적이라고 믿습니다.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는 세 가지를 권합니다. 첫째, 초기 정착 지원을 언어와 직업 훈련 중심으로 구조 조정해야 합니다. 둘째, 주거 정책은 혼합 거주 모델로 전환해 사회적 접촉을 늘려야 합니다. 셋째, 치안 투자는 예방과 수사 역량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배분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현장에 적용할 때 예상되는 효과는 복합적입니다. 팩트로는 당위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지만 중기 이후에는 복지 의존 감소와 고용 증가로 재정 부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취업이 늘어나면 세수 기반이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투자 회수가 현실적이라고 판단합니다. 한편 정치적 리스크도 분석해야 합니다. 팩트로는 강경 노선이 선거에서 단기적인 지지층을 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안전과 규율 문제에 민감한 유권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사회 분열을 심화시키면 정치적 비용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와 기업의 역할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사실 민간의 고용 연계 프로그램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투자는 통합의 촉매 역할을 합니다. 이유는 현장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일자리를 가장 잘 아는 주체가 민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 거버넌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의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팩트는 어떤 프로그램이 효과적인지 실증적 근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감에 의존한 정책은 자원 낭비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가와 환류 체계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사회적 통합은 문화적 교류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팩트로는 문화적 소통의 기회가 줄어들면 오해와 분열이 커집니다. 이유는 사람은 접촉을 통해 신뢰를 쌓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역 축제나 공동 프로젝트를 통한 접촉 기회를 늘리면 효과가 빠르게 나타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비용 대비 편익을 냉정하게 따져야 합니다. 팩트는 초기 투자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안전과 통합은 상호 보완적 투자 구조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비용을 세부 항목으로 분해해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제안한 방향은 세 가지입니다. 통합의 질에 집중하고 지역 맞춤형 장기 재원을 배치하며 치안과 통합 투자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합이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안정적 공동체를 회복하는 가장 현실적인 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한 국가의 사례가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팩트와 제 판단을 바탕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도 지역사회 변화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핵심을 정리하면 이러한 세 축의 결합만이 지속 가능한 해결책입니다. 저는 그 길이 현실적이며 실천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